저는 그냥 텍스트 독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말씀드리는 중간에 뭐 준비된 얘기도 있고 또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저는 뭐 일본 철학 사상사에 대해서 아직 문외한 수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제 평생의 지론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바꿔서 고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번 시간은 그렇게 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쉽게 쉽게 얘기하고 뭐 아니면 말고요. 틀린 얘기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더 중요한 건 그때그때 현장에서의 발견이 아닐까 싶어요. 어, 그때그때 새롭게 느낀 거, 새롭게 발견한 거를 말하고 또 고쳐야 할 때로서는 고치는 과정에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귀한 덕목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간단하게 사전 이야기를 좀 몇 마디 하고 싶은데요. 뭐 의례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들을 할 텐데 우리는 이제 이 지난달부터 해서 에도 시대 유학사를 보고 있는 거죠. 주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네들이 중시한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래서 에도 시대 유학사의 흐름, 갈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원래 영어본은 철학사 자료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서 철학 사상사 자료집이라고 했어요. 철학사 못지않게 사상사라는 말이 한국인 독자들에게 이제 익숙해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상사라고 하는 용어부터 그 영역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일본의 연구자들이죠. 사상사라는 표현이 이제 제국 시대에도 쓰였지만 특히 태평양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사상사란 무엇인가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두고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식의 논의가 우리 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사상사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진작부터 이루어져 온 철학사라고 하는 학문 영역하고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동서양의 지적 전통의 차이에 기본적으로는 근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상사라고 하면 기존의 서양의 철학사하고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 언저리에 얽혀 있는 이러저러한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죠.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나요? 지금도 한국에서도 서양 철학사 논문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칸트라든지 이런 인물 뒤에 생물론을 적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 철학, 동양 사상 논문에 보면은 인물에는 뒤에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생물론을 적는 게 관례화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상가 혹은 사상을 역사화하는 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데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상사 속에서
해당 사상가의 개념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성되고 작용한 그런 지적 배경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 이것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도 시대 유학사를 읽으면서도 동아시아 철학 사상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또 당대 즉 에도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또는 여기 뭐 사회문화사적 맥락 이렇게 해도 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독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결국 유교 혹은 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에도 시대 유학사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이제 조선이나 혹은 명청 시대 중국, 뭐 그 이전에 송명 시대의 중국 유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항상 유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찌 보면 맨 앞에 유교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포함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면은 유교의 사회문화사적 함의 그리고 그 공능, 기능은 어떤 것인가? 전근대 사회에서는 어땠고 또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부터 해서 근대로 전하는 과정에 유교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래는 또 유교는 이제 영영 쓸모없는 고물인가? 아니면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 이건 이제 인류사 속에서 이 동아시아 문명의 의미를 묻는 질문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교재는 뭐 대략 10여 명의 유학자들을 선별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뭐 여러 에도시대 유학사 개론서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서로 중복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라진 10여 명의 이 유학자들은 에도시대 유학사를 대표하는 학자들이다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듯 싶어요. 이네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고 또 이네들의 사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고 여기 배경의 분포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이네들 이 유학자들 그리고 이 유학자들의 사상과 연계되어 있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도표화하면은 에도 시대 유학을 개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뒤적이면서 눈에 띄는 대로 우리 교재를 포함해서 또 위키피디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신분,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한 사회문화사적 그 맥락과 연계되어지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교재는 그 유학자들을 시대 순으로 생물년 순으로 쭉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거 기억하시나요? 저 어딘가요? 그게 유교 맨 앞에 보면 유교 개관을 할 때 237쪽입니다만은 여기에 난데없이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일본 역사 연구를 처음에 모두에 끌어들였어요. 왜 이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노우에가 1900년부터 시작해서 1905년까지 세 개의 저작을 내놓는데 일본 양명학파의 철학, 일본 고학파의 철학, 일본 주자학파의 철학 이런 겁니다.
이 세 가지 저작이 에도 시대 유학을 크게 양명학, 주저학, 그리고 고학으로 분류하는 틀을 제공한 그런 성과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교재의 편집자들도 그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논의를 진행한 듯 싶습니다.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은 이미 이노우에 텍스트로는 그게 91년이죠. 헌법이 89년에 제정이 되고 90년에 의회가 개설되면서 90년에 그게 뭐죠? 교육치고, 교육칙어. 아, 교육치고. 교육칙어가 90년에 발표가 되는데 그 과정에 인허회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91년에 교육칙어 연의라고 하는 교육칙어 해설서를 간행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인허회는 국가주의에 말하자면 잔뜩 함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에도시대 유학 관련 저작은 그런 시각이 한편으로는 많이 투영된 그런 저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 싶어요. 자, 그래서 저 사상 계통을 얘기할 때 이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더 공부해가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해 갈 수 있을 건데 큰 틀에서 보면 대체로 양명학이냐 주저학이냐 혹은 고학이냐 이 틀로 구분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네들은 당대의 다른 사상 전통 이런 것들과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계를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후지와라 세이카 같은 경우는 애초에 불교 승려였었죠. 승려였다가 이제 유학자로 전환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라잖아. 저 244쪽에 보면 마음을 정화하기라고 하는 항목 있죠.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유교적인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이거 끼어들어 있습니다. 유교에서 마음을 얘기할 땐 마음은 실체입니다. 실체예요. 어, 덕성과 연관되어서 어떤 실질적인 현실적이고 또 형이상학적으로 실체로 인정될 만한 그런 존재인데 여기 보면은 불교식으로 무화, 어, 공에 입각해서 논의하는 듯한 그런 대목들이 발견되곤 해요. 후지와라 세이카만 해도 여전히 불교가 잔영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었던 거죠. 야마자키 안사이라고 하는 사람 매우 문제적인 인물이죠. 야마자키 안사이는 일본의 주작을 확산시킨 데 중요한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신토 연구자로 돌아서요. 뭐 주작과 신토의 결합을 추구했다라고도 평해지고요. 오늘 대상인물 중에 한 사람인 여기 패원이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주작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력한 학문 분야는 박물학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야마자키 안사이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사토 나오가타는 주작을 안사이의 그 초기 주조학을 끝내 견지를 함에 비해서 아사미 계사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승의 신토를 자기의 사상 영역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아라이 하쿠세키와 마찬가지로 조선통신사와 이런저런 연관이 있는 인물이기도 해서 주목을 더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오기소라이부터 니노미야 손도쿠까지는 다음 달에 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심학이라든지 또 이런 것과 주자학을 연계시키고 있는 그런 사상가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더 쇼에이키부터 요 세 사람은 니노미야 손도쿠까지 세 사람은 뭐 굳이 주자학, 양명학 혹은 고학 하나에 제한할 수 없는 나아가서는 유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도교 혹은 신토까지 망라하는 그런 사유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신본이 있는데요. 승려로 시작하는 하야시 라잔도 젊었을 때 이 불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사찰 근처에까지 갔다가 이제 유학자로 돌아서는 사람이죠. 그리고 대체로 무사 출신인데 뭐 기록에 따라서 무사라고도 표현하고 저 번사라고도 표현했는데 정확히 어떤 층위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토 진사이 때부터 독특한 신분이 상인 신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의사가 중간중간에 눈에 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그러다가 이 세키모 어, 이시다 바이간에 이르게 되면은 이 포목점 점원이었다고 합니다. 대치라고 하는 포목점의 점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존인 중에서도 상급이 아니고 하급 존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안도 쇼에이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농민, 비록 혼농이긴 했지만 농민 출신이자 또 본인이 의사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조선시대 유학사하고 매우 다른 점이죠. 어, 여기 니노미야 손도쿠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의 농민 수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역도 이건 눈여겨볼 만한데요. 처음에는 교토 중심이다. 오미라고 하는 것도 교토 가까운 곳이죠. 비아코 부근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가 에도 부근으로 사상가들의 출신 지역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에도가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중심지가 되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유학자들의 분포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키타는 니가타 그 북쪽이죠. 니가타 북쪽에. 아오모리는 혼슈의 동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고요. 오사카가 등장하는 건 자연스러울 거고요. 오이타도 오이타가 등장한다는 것도 매우 시사적입니다. 이제 근대 메이지 유신의 주체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상할 게 없죠. 자, 이러저러한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글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시간만 얘기하겠다고 지난달에 공고를 했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진행하고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는 것도 눈으로 발표문을 따라오시면은 그닥 문제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이 토진사이는 특수하게 교토의 목재상인지 다른 자료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상인 출신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엄행자의라는 책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천도론이 있습니다. 천도론을 얘기할 때 음양을 얘기해요. 천도는 음양의 활동을 천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 음양의 활동이나 혹은 존재를 갖다가 대표하는 용어가 유행과 대대입니다. 유행과 대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유학자들이 늘상 해오던 얘기예요. 음과 양은 서로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비되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운동 변화한다. 운동 변화한다는 거죠. 이 운동 변화 속에는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기존의 이 주작에서는 이 천도의 도를 이치 리자와 거의 의미상으로 같은 것으로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천도는 곧 천리이기도 했죠. 근데 이토 신사이는 그런 식의 주작자들의 용어 사용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천리 혹은 천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리일 뿐이다. 이 조리라고 하는 용어가 또 애매모호한데요.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는 뭐 예를 들면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조리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데 사용하는 거죠. 우리 교재의 영어본에서는 rational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어떤 행위의 이유, 근거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이렇게 아마 이 조자는 가지 조자죠. 갈래가 있다라는 때 그 갈래에 해당이 됩니다. 사물이 각각 이게 갈래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고 연결이 있고 이런 거죠. 리를 영어권에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그중에 뭐 가장 많은 게 아마 우리 교재도 그렇듯이 principle, 원리라고 하는 번역어를 사용을 하는데 또 일부 학자들은 패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사물 속에 만물에 일정한 존재 또는 운동의 패턴이 존재한다 하고 할 때 그 패턴과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리가 같은 것이다라고 할 때 그 패턴의 번역이 어디서 착상됐을까? 나는 이 조리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우리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겠네. 자, 그 다음 문장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문장이어서 읽겠습니다. 생한 것은 반드시 죽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가하다. 그렇게 말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흩어짐이 있다. 그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 앞에 밑줄 친 것과 뒤에 밑줄 친 것 의미상의 차이가 있나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흩어짐이 있다. 뭐가 차이가 있죠? 이래서 이제 그 영어본에서는 이걸 뒤에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천도의 life giving creativity가 죽는다거나 또는 animated integration이 disintegrate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라이프 기빙 크리에이티비티는 그러니까 생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라이프 기빙 크리에이티비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생력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생생력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 뭐 애니메이티드 인티그레이션 이건 뭘까요? 활성 통합이라고 할까요? 활성 통합 자체가 해체된다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개체의 생멸은 반복이 되는데 그래도 우주 전체의 생명력 이게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의미는 통해요. 의미는 통하는데 근데 단일 문장만 놓고 보면 지나친 의역이
유행이죠. 이게 일본 사상대계의 이토 진사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인데 여기를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두 주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앞문장은 앞에서 말했던 그 유행 있죠. 음양의 유행. 유행의 논법을 긍정한 것이고 요것은 유행의 논법을 긍정한 것이고 뒤에 문장은 대대의 논법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요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음양을 유행과 대대 이렇게 두 측면으로 이제 음양의 존재 및 운동을 객관하는데 주작자들이 늘상 그래왔죠. 그래왔는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진사인은 음양의 대대보다는 음양의 유행에 좀 더 치중해서 유행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았던 거죠. 다른 건데 다시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생과 사는 끊임없이 서로 뒤바뀌면서 변화해요. 생한 것이 죽고 또 죽은 것이 또 죽은 데서 새로운 것이 새로 태어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과 사를 동시적으로 대립되어지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죽음이 있고의 유 있음 이거는 현재적으로 양자가 동시적으로 대립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생과 사는 대립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연속되는 하나의 사물인 거죠. 하나의 사물입니다. 우리 통상적으로는 생과 사를 엄격하게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생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생이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법.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어쩌면 이토진 사이가 잘못 쓴 것일 가능성이 더 커요. 잘못 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자, 여기 천지개벽, 천지개벽, 이런 거 부정하는 거죠. 세상이 새로 만들어진다?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만물은 끊임없이 생멸하지만 세상은 끝내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나름대로 유교적인 합리주의를 반영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도 이게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가져온 건데 이게 여기 원자 선지장야 그거 아시죠? 주역에서는 하늘로 대표되어지는 자연의 운동을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단 네 가지 글자로 개괄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그 원형이정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그 건괴 문헌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선지장야라고 풀이를 했어요. 이게 또 이 골머리를 썩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장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영어본에서도 번역을 했더니 growth, 성장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때 장은 그 성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그 선의 우두머리다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어요. 이 주석의 주석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둘 다 이 성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어본도
여기 성장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문장 표현이 착한 것들이 장성한 것, 성장한 것. 그럼 성장하고 나서 원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표현, 이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거죠. 이 착한 것들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 또 저 앞에 원 갖다 위대함이라고 했는데, 원형 이 원자는 우리 통상 으뜸 원 이렇게 표를 달죠. 으뜸 원 이렇게 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훈을 으뜸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그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복합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역 자체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클 대자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시작할 때 그 시자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여기 번역자가 위대함이라고 한 거는 클 대자의 주석을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위대함은 착한 것들의 장성한 것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주역의 본래 함의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 통상적으로 그냥 원이라고 해요. 원이라고 하는데 번역을 하는데 영어본에서는 originating force라고 했어요. 이거는 매우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만물의 말하자면 우주 만물의 생명이 처음 시작되는 그 시작을 일깨우는 힘 이런 거죠. 어쨌든 주작의 천도가 곧 천리다라고 하는 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작의 중요한 논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운명론, 뭐 운명의 숭고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질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주장을 진사인은 합니다. 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작자들은 도와 리를 일치시키고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진사인은 이제 도는 애초에 본래 뜻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천지 자연이 운행하는 길, 뭐 이런 정도로만 해석하는 거죠. 이 얘기하는 중에 보면은 진사이가 세계 및 사회관계의 실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인용문에는 제가 이 발췌문에는 확인이 안 되는데 요 항목 전체를 보면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리에서는 천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부정합니다. 성인은 늘 천도라고 했지 천리라고 한 적 없다. 이건 천리라는 말은 송라 유학자들이 저 장자의 리 개념을 가져다가 쓴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니에지 얘기하면서도 이건 성의 이름이 아니다. 이니에지는 도덕 덕목이죠. 근데 성리학 단계에 와서는 그 본성의 내용이 저 이니에지라고 하는 덕목으로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성하고 이니에지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니에지가 사람의 본성 뭐 이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후세 저 기억하시나요? 지난달에 허선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유교 이니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의다 이런 얘기했는데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 이토 진사인은 허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다만 인도 중요한데 주작자들이 이 인을 경시했다. 라고 하는 거죠. 주작자들이 지나치게 의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 이니에지 항목에서는 성증리설을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음과 관련해서도 여기 주작자들이 마음을 묘사하는 그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허령불매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저는 심장이 그 마음이 생겨나고 작동하는 장소다, 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마음 자체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분명히 그 작용 자체는 존재해요. 그거를 허령불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어 있어서 비어 있지만 영험에서 어둡지 않은 것. 이게 이제 마음이죠. 허령불매로 늘상 묘사해 오곤 했는데 그 허령불매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다. 이때 허령의 허자는 그 이거 맞아 불가나 도가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허령불매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사인은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 결코 비어 있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 인간의 본성은 뭐냐? 어,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된 논점은 성리학자들이 늘상 해왔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이 본연지성은 다른 말로 천지지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천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우주자연의 이법, 즉 천리가 우리 개체 속에 나뉘어져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본성이 됩니다. 자연의 본성이 곧 개체 인간의 본성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본연지성,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본성이 그럼 사람한테 들어와서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결국 인간의 육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 둘러싸여 있어요, 본성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육체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온 천리는 더 이상 저 우주자연 그 자체의 천리와, 우주자연의 천리 그 자체와 다르게 우리의 기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기질지성, 본연지성과 대비해서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여기서 이때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용어입니다. 이 두 개를 나눠서 하는데 진사인은 아니 어떤 본성이 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본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본연지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정과 관련해서는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거 있죠. 이거 맹자가 얘기한 거죠. 이게 측은지심, 심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지만 이건 인간의 감정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다. 희노애락, 애오욕, 보통 이 칠정을 얘기해 왔는데 그 칠정 중에 어떤 특수한 측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왔고 그것들을 이제 성리학자들이 정식화시켰고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 사단과 칠정 사이의 이기 해석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지죠. 진사인은 단칼에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그 심 아니냐? 그 마음이다. 무슨 그게 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사인은 조선의 사단 칠정 논쟁을 최소한 퇴계에서 사단 칠정 퇴계의 사단 칠정 논서들을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충실과 신의, 뭐 이건 이제 어쨌든 행을 중시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공감, 공감. 공감은 이건 제가 왜 발췌를 하는가 하면은 통상적으로 음, 그 영어권에서 인에 대한 번역어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중국어 음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번역어가 바로 이 공감, 엠퍼티라고 하는 겁니다. 엠퍼시. 인의 번역어로도 쓰여지는 엠퍼시. 근데 여기서는 이 충서의 그 서의 번역으로 썼습니다. 우리 교재의 항목명이 엠퍼시라고 되어 있고 이걸 공감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엄행자의 진사의 엄행자의의 요 항목명은 충서입니다. 이런 거고요. 성실함 여기 유학자들의 허령, 허정, 허중 이런 것들 한편으로 중시하는데 그거 허자 다 이거 노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배운다. 이 배울 학자 이거는 어, 본받을 효자 원래 이런 뜻이다. 다만 이제 이 배운다는 것에는 이 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 이제 스스로 깨우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풀이고요.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배움을 강조하는 거. 이 배움을 강조하는 것은 양명하게 양지설. 누구나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제 과제는 그 이성을 바깥으로 발현하는 일 뿐이다. 이게 양명의 주장인 거죠. 양명의 이런 주장은 결국 경전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마치 불교의 선불교, 선학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자학자들의 비판이었는데 요즘은 진사이도 주자학자들의 견해와 같습니다. 군자 소인 문제. 이게 본래는 이제 군자와 소인은 지위를 기준으로 한 건데 이건 뭐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다. 에, 이런 얘기고요. 귀신 문제. 귀신 문제에 대해서는 공자를 따라서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이 서죽점 이런 것까지도 필요 없다. 주역점 있죠. 주역점 이런 것까지도 필요 없다. 뭐 다섯만 해도 주역점 긍정을 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오로지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를 가려서 그것을 따르면 충분하다. 이런 식의 전형적인 유학자다운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단은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고요. 혹시 여기까지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이바라 키켄입니다. 이건 지쿠젠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후쿠오카, 큐슈의 후쿠오카죠. 히노시타 주난이나 야마자키 안사이 등과 교류하는 적 있고요. 그 주작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주작을 견지를 하긴 해요. 그러나 이 가이바라 에키케는 무엇보다도 박물학자입니다. 저작이 엄청나게 많은데 식물학, 농학, 수학, 분류학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인 박물학자입니다. 여기서 박물학이라는 용어는 근대 용어입니다. 저
Natural Philosophy의 번역어입니다. Natural Philosophy, 그러니까 자연 철학의 번역어입니다. 서양에서 자연 철학은 Natural Philosophy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이바라 기켄을 한편에서는 일본의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쿠로다 가보는 직구젠의 그 뭐야 다이묘였던 쿠로다 가문의 가보를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가 다 어, 박물학 저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박물학이라고 하지만 그 중심은 식물학이고요. 당시 용어로는 본초학입니다. 대화 본초, 일본 본초에 관한 저작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오로지 이 대의록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냥 사상서라고 볼 수 있는 대의록이라고 하는 책만 가지고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편견, 분별, 선택. 이 항목에서는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사립 판단을 중시하는 그런 면모를 이제 골라서 여기 발췌를 해놨습니다. 이때 이제 에키켄이 주요하게 논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송나라 유학자들입니다. 주자학자들입니다. 주자학자를 자기의 상대로 놓고 그네들을 비판하면서 자기 얘기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있죠. 송나라 역주자들은 어쨌든 뭐 이런 추상적인 태극이니 무구이니 이런 추상적인 것들 를 문제 삼음으로 인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경시했다. 저 공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그 박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공자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는 거죠. 본인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 이 사람도 역시 천지전과 기술지성의 구본, 이거 쓸데없는 거다라고 있고요. 우리 저 번역본에 송나라 유학자들 사이의 차이라고 번역을 해놓는데 이거 오역입니다. 송나라 유학자들과의 차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박학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박학은 박물양리할 때의 그 박자와 같은 취지입니다. 송작자들 주자가 뭐 박학을 부정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주자의 학문은 주위의 학문은 여러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작도 방대하고 여러 면모도 있죠. 저는 아까 얘기했던 자연철학 혹은 자연학 과 관련된 저작도 모습이 많습니다. 많은데 후대의 이른바 주자학자들, 주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자의 미학 혹은 심학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면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자는 박학보다 양례, 요약하는 것, 핵심을 요약하는 것에 집중한 것으로 오해를 좀 하는 경향이 있죠. 이 진사이 에키켄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작자들의 양례 중심의 학문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는 요 박학은 이런 의미의 박학. 아까 그 박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소박한 사물에 대한 학문. 이런 의미에서 고도의 천리와 같은 그런 가치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연구. 뭐 일상 예의 범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거는 이렇게 쓰는 소박하다 할 때 그 박자입니다.
박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박학은 요 박학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죠. 걔는 분명히 이런 요 박학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의록에도 이런 언급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송나라 유학자들의 오류에 대해서 항목화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나라 유학자들은 무국을 태극의 근본이라고 여겼다. 이거는 누구죠? 주렴계라고 하는 사람이 송나라 때 북송시대에 주렴계라고 하는 사람이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국이 태극, 무국 그리고 태극, 이자는 그 말리을 이자를 써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 태극도설에 남겨놨는데 이게 이제 후대 유학자들의 논란거리가 됩니다. 저 무국이 뭐냐? 태극은 알겠는데 태극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리, 즉 천리죠. 태극은 알겠는데 무국이 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는데 조선시대에도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어, 무국과 태극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태극이라고 하는 게 천리라고 하는 거는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태극의 형체 없음을 형용하는 말이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작자들이 그래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무국을 언급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국과 태극을,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용어, 표현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결국 무국과 태극을 나눈 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태극에 앞서서 무극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셈이 되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되고 그건 바로 저 노자가 얘기했던 유생어목 만물은 유 있음으로 간략화할 수 있죠. 있으면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럼 무에서 나왔다고밖에 할 수 없다. 노자가 그렇게 언급했는데 이 유생어목 유는 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요 노자의 규절은 두고두고 유학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주돈이가 무국 그리고 태극이라고 이렇게 쓸데없이 무국이라는 말을 한 거 이거 자체가 잘못이다. 이건 노자와 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 길을 리와 기 두 개로 나눈 것도 잘못이고 천지지성과 기를지성을 나눈 거 잘못이고요. 네 번째 요거는 번역의 이게 착오입니다. 요거는 지워버려야 합니다. 요 뒤에 5번에 있는 거가 되게 잘못 여기 끼어 들어왔어요. 이거 지워야 되고요. 음양을 형이하의 기로 여긴 거 이것도 잘못다. 이건 좀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음이 되었다가 한 번은 양이 되게 만드는 그것을 도라 여긴 것. 이것도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오역은 아닙니다. 오역은 아닌데, 이게 논란이 되어 온 규절이에요. 원문은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게 하는 소이거든요. 이 소이를 그것이 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그것으로 번역을 한 건데 이 소위를 이제 주자학자들은 천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소위 그러면 우리도 일상용어로 쓰죠. 이유나 까닭 이런 뜻으로 써요. 그죠? 이유나 까닭. 천지 만물의 운동 변화의 이유나 까닭. 그건 천리죠. 천리 때문에 그 천지 만물이 요 모양 요꼴로 지금 이때 3월 되면 여지없이 날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소위가 뭐냐? 그건 천리가 있기 때문에 천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주작자들은 소위를 천리, 추상적인 어떤 원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만드는 것은 아니죠. 만물이 그것에 근거해서 음양의 교체가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주자식으로 주자학자식으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여기 만드는 그것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썩 적절한 번역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제가 문제 삼은 거고요. 기와 생사가 있다고 여기 기를 갖다가 이거 실제로 구체적인 물질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자학자들은 물질 영역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리에 비해서 가치의 이론상으로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리와 성의 생사가 없다고 여긴 것. 이것도 이제 천리는 지구왕국고 기회운동 변화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존재하는 것. 생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잘못된 거다. 정좌 주정 이런 주작자들의 수행법 내지는 수양법 내지는 수양론 이런 것들을 또 부정합니다. 이게 다 이제 불교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나 혹은 도교에서부터 온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자의 성론과 맹자의 성론 이거를 기질지성과 천지성의 차이로 간주한 것, 그렇게 분류한 것, 이것도 잘못이다. 라는 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형이상과 형이하를 논하는 거, 요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형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형체 그 이상의 것이란 의미죠. 글자 그대로 보면은. 문제는 이게 그 형이상의 것을 도 혹은 리와 일치를 시키면서 그 형이하가 뭐냐? 거기에 이제 원래는 여기 있군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파악하셨죠? 이 빨간 것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것들입니다. 알아채셨죠? 이것만 읽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자학자들은 리와 기를 대비시키죠. 이 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음양입니다. 리와 음양 또는 리와 기를 대비시켜요. 근데 이걸 다른 한편으로 도와 기, 이 도와 기는 저 주역에서부터 나온 용어입니다. 아주 연원이 오래된 거죠. 요 리기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송나라 때 새로 창안된 용어예요. 요 도기는 저 주역에서부터 있었던 용어고, 이 도기의 기는 그릇 기자죠. 구체적인 사물입니다. 형체와 위치, 모양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는 그것을 망라하거나 혹은 그것을 초월한 어떤 것. 그게 이제 사상가들에 따라서 그걸 추상적인 천리와 같은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파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총합으로 만물의 총합으로 보기도 하고 사상가들에 따라서 이제 이 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다른데 어쨌든 도와 구체적인 사물과 그것을 총괄하거나 혹은 그것을 망라하거나 혹은 초월하는 어떤 것, 이런 대비가 있었는데 리기 대비를 주학자들이 생각해내면서 이것과 이것을 서로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리와 도는 같은 것이고 리와 도가 같은 것이야. 그러면 기와 요 기운 기자와 그릇 기자도 같은 것이다. 암암리에 이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사고가 유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사물, 즉, 요 그릇 기자의 요 구체적인 사물, 구체적인 사물을 구성하는 진료잖아요, 진료. 근데 이 진료와 사물 자체를 일치시키는
됨으로 인해서 이 기를 갖다가 형이하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주자학자들이. 엄격히 보면은 형이하라는 건 형체를 갖추고 난 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기는 형체를 갖추기 이전의 원료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형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주작자들이 대부분 이런 대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걸 형이하로 간주해 왔고, 그래서 리의 견줘서 가치상으로 천리는 저 우주 만물의 생명의 원리이자 도덕의 원리잖아요. 이 천리라고 하는 게. 반면에 기는 그 그 도덕을 제어하는 도덕 구현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상으로도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식의 맞은 관념이 함께 결합이 되었던 거죠. 에키케는 이걸 이제 구별해낸 겁니다. 요 기운 기자하고 이거를 그릇 기자를 일치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음양은 아직 형체가 없으므로 기라고 볼 수 없다. 굳이 따진다면 음양은 형이 상이죠. 에키켄의 논리에 따르자면. 이거는 박물학자로서의 에키켄이 그 매우 분석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태극과 관련해서도 태극 도설에 무국의 태극, 아까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요 무국의 태극설, 태극은 천리라고 하는 설을 비판합니다. 여기 번역 중에 이 부분은 일물이라고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유라고 해도 의미가 안 통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이제 잘못되어 있는 번역이었습니다. 일물이라고로 바꿔야 합니다. 천하귀인 얘기인데 요 천하가 인으로 요거 원문은 요겁니다.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흡사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어진 사람이 된다. 이렇게 번역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짐게 되면서 인한 사람이 되면은 그럼 천하가 나한테 귀의한다. 나와 천하가 일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특히 이제 이런 식의 논의들은 양명학자들이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일체, 만물일체론, 뭐 이런 것들의 중요한 논거가 됐던 건데 이게 에키케에게 이제 그런 면들이 여기 스며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행복의 추구. 요거 행복의 추구의 항목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왜, 요거는 어맹자이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 어맹자이가 아니라 대의록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 어, 저, 낙훈이라고 하는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저기로 보자면 크게 줄 긋고 쓴 거 있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태어날 때 자연으로부터 자연물의 일부로서 인체도 자연물의 일부죠. 자연물의 일부로서 다른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원기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외적인 요소 말하자면 먹을거리와 옷 이런 것들이 없으면 원기가 구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학자답게 도덕적 실천 이런 것들을 하나 더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복과 즐거움 또는 행복과
관련된 중요한 항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우가타입니다. 이건 아까 얼핏 얘기했듯이 야마자키 안사이의 제자인데, 야마자키 안사이가 말년에 이제 신토로 돌았으니까 결별을 하고 스승을 막 비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면은 그 군주보다도 태극을 더 중시하고 정자 수행을 강조를 하는데, 당시에 한편에서 이제 막 유행을 하고 있었던 무사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토 나오가타는 요 동시대의 어떤 유학자들보다도 유교 본래의 보편주의를 견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강한 사상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좌도 요게 정좌 집록이라고 하는 책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 표시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작은 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 첫 번째 문장을 읽을까요? 대저축 움직임과 고요함, 즉 동정은 천도자연의 틀이고 고요함을 주로 삼아서 그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이게 수행의 요체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요함을 중시한다라고 하면 과거의 도가 혹은 불가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 나우가타는 좀 어거지스러운 면이 있는데, 도가와 불가는 움직임 자체를 싫어했다. 오로지 고요함만 추구했다. 반면에 유가는 고요함을 위주로 삼아서 그것에 기초해서 움직임, 동적인 것을 제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번역에 천도 중간점 찍고 자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오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천도와 자연이 되죠. 원문의 의미는 천도 그 자연함,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 번역에선 번역을 그냥 천도 자연 전체를 The Way of Heaven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도 자연은 천도 그 자체 이런 뜻하고 이런 의미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나절은 정자에 힘쓰고 나머지 반나절은 독서에 힘써야 한다. 이 선불교하고 차이가 독서를 여전히 중시한다는 것.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자를 강조한다는 것. 나우가타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역시 이 주자학은 한편으로 선불교에 반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불교의 강한 영향 속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비판적 사고. 이 사람은 천리론에 입각해서 온갖 종류의 신명 숭배, 귀신 숭배죠. 귀신 숭배,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일본의 정치 권력 문제가 당연히 될 텐데, 어떻게 얘기하면 일본의 천황은 그 올바른 혈통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 천자는 유교의 성인들이 얘기를 해왔듯이 덕을 바탕으로 천자가 된 사람, 천황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토에서 주장하는 대로 신의 시대에 신의 자손으로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니다. 다만 이것은 관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교적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천황의 이 정치적 권력을 인정하되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 신토에 빠져든 자신의 스승 야마자키 안사이의 야마자키 안사이를 이단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야마자키 안사이는 여러 신토류들 중에서 스이카 신토라고 하는 독자적인 신토의 계보를 형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양명학, 여기에 30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도가와 암과 실천의 통일, 이게 지행합일이죠. 왕양명 하면은, 양명학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학설 중에 하나가 지행합일이죠. 이건 도가나 불가의 관점이다라고 합니다. 이 번역본에 이 유가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주자학자들은 지와 행을 그건 같은 게 아니다. 같을 수가 없다. 그건 뚜렷이 구별되는 거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와 행, 이거는 분리되어서 완전히 따로 놀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그 행, 즉 실천을 즉 지식에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행합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해석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지행합일. 이거는 아는 만큼 실천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 뜻으로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실제 양명이 얘기했던 지행합일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양명에게서 지행합일이라는 것은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알면 그건 올바른 알미 아니다. 제대로 된 알미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우가타는 양명의 지행합일서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지와 행이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거는 책을 통한 배움. 이걸 양명학이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선불교가 그렇듯이. 이것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우가타는 양명의 지행합일설, 양지설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무슨 학습, 경전 공부, 또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거, 이것을 매우 중시하는 거죠. 그 다음 항목에서는 그 당시 이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 국학, 일본의 고쿠가쿠라고 하는 것, 신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거죠. 신의 나라라고 하는 신국이라는 표현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반면에 중국이라고 하는 용어, 이거는 지리적인 용어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지리적인 그 감각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결국 중국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문명의 중심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나름대로 국가로서 존속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만세일계 뭐 이렇게 해서 막 찬양하고 있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저 첫 번째 천황인 진무천황 이래로 끊임없이 궁정 내부, 황실 내부의 살인과 반란, 찬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만세 일개론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307쪽에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그 외에 주신구라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죠. 307쪽에 각주에 있습니다. 1701년에 아코본의 영주 아사노가 가로 기라라고 하는 그 기라가 직책이 뭐였나요, 선생님? 기라를 습격해서 복수한 사건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사당 학자들 사이에서 한동안 논란이 되어서 그 논란이 되는데 이때 그 아코본의 영주인 아사노가 처형되고 할복 처분을 받죠. 쇼군으로부터 할복 처분을 받는데 그 이후에 그 아사노의 무사들이 그 자신의 주인의 원수를 갚게 되죠. 그래서 기라를 결국 처단하게 됩니다. 논란 끝에 이 쇼군은 그 46명의 아코본 로시들이죠. 이때는 이미 이제 그 로시가 된 상태였는데 이네들에게 할복 처분을 내려서 그네들이 다 할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게 됐는데 유교적 보편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던 나우가타로서는 이 46인의 이 로시드의 처사가 정당한 것이 못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할복 판결을 낸 쇼군의 처사가 올바른 것이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